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법무법인 홍연의 천동준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어요. 공증받은 양육비 합의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 괴롭힘 신고에도 외면한 회사, 피해 구제는 반려동물로 인한 부부 갈등, 이혼 사유 될까? 네, 이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이 순서는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한 화제의 판결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최근 주식을 헐값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사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뒤집혔는지 오늘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굉장히 좀 이 결과가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사실 디지털 증거는 원본이 아니면 그 증거 능력을 좀 인정받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부터 좀 궁금한데, 먼저 판결에 이제 발단이 된 그 사건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판결에 발단이 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증권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네. 피고인 B는 또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아 편취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꾸며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녹음 파일을 이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거든요. 네. 이 원본 파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본 파일을 그냥 제출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사본을 냈다는 건 애초에 좀 원본 파일이 있지 않았던 걸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재판에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 사본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역시나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녹음 파일들을 복사해서 컴퓨터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들은 뭐 메모리 때문인지 아무튼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삭제를 했군요.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 외에 다른 매체에 재생할 수 있도록 MP3 파일 형태로 이제 변환해서 저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녹음 파일들 중 일부를 CD에 복제를 해서 아, 네.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던 사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원본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이렇게 또 이제 삭제를 이제 옮겨놨으니까 파일을 그랬다고 생각하고 지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 CD의 어떤 증거 능력을 두고 1심과 2심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거든요. 항소심에서는 왜 이 사본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건가요? 예,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고요. 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녹음 파일,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본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그대로 이제 기존의 원칙을 좀 고수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또다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건인데요. 대법원은 먼저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내용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네.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네, 것이고요. 이어서 사인이 복사한 녹음 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해시값 해시값 등을 비교해서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동시에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 파일 생성, 전달,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그리고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해당 사본의 원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언급한 부분은 사실 그냥 그 원칙을 좀 언급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에서는 좀 이제 그 원본과의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재 지금 녹음 파일 원본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어떻게 이제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이게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뭐 결정적인 증언이라든지 진술이 좀 확보된 게 있었을까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 이슈에 관해서 재반적인 사정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녹음 파일 생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는 거기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네. 일부 녹음 파일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반면에 피고인들은 녹음 파일이 자신들의 음성인지 여부, 즉 인위적 개작 여부에 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을 뿐 녹음 파일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이 원본과 달리 편집 조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라고 네. 설시를 했고요. 네. 이어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녹음 파일의 내용이 편집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 중 적어도 일부는 그 원본의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 더 나아가 녹음 파일에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한 어떤 유리한 근거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이제 원본 제출이 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다양한 정황 증거라든지 관련자의 진술 그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증거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증거 능력을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녹음 파일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 즉 전문 증거로 취급이 돼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판결록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작년 5월에 충남 부여에 있는 그 시골 땅에 저수지를 오랜만에 낚시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제 허락도 없이 누가 한 15평 정도의 그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인근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신도들 숙식 제공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길래 당장 철거를 하라고 제가 주의를 줬거든요. 네. 근데 며칠 안으로 이제 옮길 거라고 해서 그날을 일단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12월쯤에 다시 내려가 봤더니 아직도 철거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신속히 철거를 하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써가지고 날짜랑 연락처랑 이름까지 적어서 문 앞에 붙여놓고 이제 사진까지 찍어놓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지금 겨울이라서 철거가 힘들 것 같다고 5월, 4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4월이 됐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철거를 미룰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통화 중에 어차피 쓰지도 않는 땅인데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하도 애를 먹으니까 이게 제가 사용료를 받을까도 고려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땅을 매각할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좀 수고 있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소송 전에 이게 이 사람이 위반한 법률이 뭔지 자세히 적어가지고 내용 증명을 좀 보내서 경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일단은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충남 부여에 이제 땅이 있으시고 거기에 이제 갔더니 그 15평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걸 발견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용료를 받을까 이런 고민도 하셨지만 사실 좀 나중에 이제 토지를 또 매매하고 하시는데 또 그럴 계획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이제 좀 철거를 하는 쪽으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이제 천동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문의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법률 그 위반한 법률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말씀이 결국 뭐 이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철거 청구를 하든지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은 뭐 형사 고소나 뭐 이런 방안을 좀 찾고 싶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요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법이나 기타 법률의 처벌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게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토지를 점유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다른 재물을 손괴했다면은 뭐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것이고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면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등의 어떤 추가적인 형법상의 혹은 관련 처벌 규정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정이 있을까요? 판소를 했다거나 그런 사정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뭐 저희가 지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민사적으로 어떤 법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컨테이너의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네. 예. 이게 타인이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땅에 대한 인도소송과 적치물에 대한 취거나 혹은 철거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말씀드린 사안에 추가해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은 컨테이너 설치를 통해서 내 땅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아울러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사적인 조치만 가능한 걸까요? 일단 뭐 원칙적으로 민사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사례와 좀 달리 어느 날 내 땅에 찾아가 봤는데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했을 땐 그 컨테이너가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민사소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피고가 누구인지를 특정을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없고 아예 뭐 단서조차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허무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할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할 관청에 어떤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하면은 행정 대집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군청이나 사무부에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 동네 이장님이시거든요. 불법 점유자 분이. 네. 그래서 이게 행정력으로는 뭔가 도움을 안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해서 여쭤봤거든요. 뭐 이장님이시면 부담은 되시겠네요. 네. 그런데 이장님이라 하더라도 사실 행정력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떤 차등을 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장님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민사적으로 철거 청구를 하거나 이제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토지 인도라든지 어떤 취거, 철거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그것을 항정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어떤 점유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라는 보전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를 특정시키고 혹시 점유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기간은 사실 민사소송은 뭐 어떻게 빨리 끝난다, 뭐 길어진다라고 저희가 뭐 처음부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점유 상태가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이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예, 이장님 같은 경우도 이걸 치우겠다라고 하면서 치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안은 보통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안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상대방이 다투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어려운 쟁점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그 이상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송 비용은 그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송 비용을 전액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물에 따라서, 소가에 따라서 그 변호사 보수에 산정하는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소송 비용을 이제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도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이제 승소한 자에게 패소한 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승소, 즉 저희가 50%만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 소송 비용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판결까지 가봤는데도 이제 철거를 안 해주면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결은 사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집행권을 가지고 저희가 그 어떤 행정력을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뭐 문에 자물쇠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뭐 못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문제가 좀 될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력구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은 내가 아무리 피해를 받더라도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력구제, 즉 내가 가서 뭐 컨테이너를 직접 치운다든지 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쨌든 컨테이너는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재물손괴죄라든지 기타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단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용료를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 사용료, 그 무단으로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 즉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 토지가 뭐 이제 임대를 하는 토지라든지 한 경우에는 어떤 시세를 확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나대지인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점유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나 뭐 소송 절차적으로도 조금 더 번잡스러운 소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낫겠네요. 네, 뭐 그거는 선생님의 판단이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뭐 지금 12월에 먼저 문제가 발생돼서 4월까지 이러한 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임의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본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조금 더 권장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야 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제출해야 되는 증거는 일단은 내 땅이다라는 증거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해당 토지에 점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사진 자료라든지 뭐 해당 일시에 그 해당 컨테이너가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동영상 자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날짜가 확인되면 조금 더 좋겠죠.
네, 어떻게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연은 여기에서 그러면 상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 사연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자주 들어오는 사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든지 내가 이제 소유한 그 소유지를 누군가가 이렇게 침범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도 작년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12월 달에도 쪽지를 붙여 놨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했는데도 뭐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이래서 1년 정도를 지금 끌었거든요. 이 처음 발견했을 때 좀 뭔가를 좀 하면 더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뭐 경고를 하는 것 외에는 네, 사실 뭐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로 들어간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보통 생각하시는 것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퇴거하라 아니면은 점유 이전하라 뭐 나가라라는 표시를 했다라는 점을 네. 남겨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내용 증명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내용 증명 해서 이제 듣긴 들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꼭 들어가야 할까요? 그거는 내용 증명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향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 혹은 우리의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는 내용 증명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분쟁 갔을 때 이런 걸 보내놨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 건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의사표시는 아니겠지만 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어도 당신이 내 땅을 침범해서 뭐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해달라라는 정도의 내용은 내용 증명으로 보내놓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이후에 어떤 법적 조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네. 통해서 해당 사람의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점유를 확정시켜 놓고 특정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특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이 토지 인도 청구 같은 경우는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데, 본안 소송은 결론이 뭐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로 길어지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가처분을 함께 하는 것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린 그런 다양한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9년 이혼 소송 결과 위자료 1,000만 원과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23년에 통장을 압류당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올 3월에 전처를 만나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 일부를 지급할 테니 남은 금액은 말소시켜 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처가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금액은 말소해 주겠다고 해서 조만간 공증을 받으러 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추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할 예정이니 쌍방 합의 없이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도 함께 공증서에 작성할 예정인데요. 이것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 공증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증의 의미라든지 법적 효력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증은 해당 문서의 작성 사실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될 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예컨대 공증을 받더라도 합의 내용이 공사 양속에 반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은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연에서는 이제 과거 양육비 일부를 좀 말소해주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쌍방 합의 없이는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합의한 내용을 이제 지금 공증서에 함께 작성을 할까, 받으러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공증 받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먼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의 내용이 집행력을 발생시키는 취지는 아니라서 공증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실효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쌍방의 날인이 된 합의서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사안인데 둘이서 그냥 합의만 해도 좀 충분할 수 있다고. 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합의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로 공증을 받으시는 취지라면 권장드릴 수 있을 만합니다.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서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양육비를 다시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과거 양육비를 면제한다라는 네네. 합의 혹은 네. 의사표시가 표현되는 어떤 합의서 내지는 공정 증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면제 또한 변제와 같이 민법이 정하는 채권 소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상대방이 면제 표시가 있었다거나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나중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작성하실 합의서를 그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서 기존에 발생한 양육비가 얼마이며 그리고 면제하는 그 범위가 얼마이며 변제하는 범위가 얼마인지 이번 합의서에 명확히 특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말소해 주겠다는 조건이 이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을 지금 다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접 교섭권을 좀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합의가 또 효력이 없거나 무효가 되는 건지 또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지금의 합의 내용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지금 합의 내용에 어떠한 조건부로 어떠한 조건이 해당되면은 이 합의 내용이 실효된다라는 조건부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좀 다른 걸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그렇습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두 가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면접 교섭권 자체를 아예 전면적으로 배제한다라든지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예. 이게 면접 교섭권이 사실 이 부부 당사자들끼리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또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륜이거든요. 네, 사실은 부부 관계야 이렇게 안 좋은 남이 되었지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엄마고 한 사람은 아빠인 상황이라서 면접 교섭권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사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별로 네. 좋은 결과가 되지 않고 네.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아예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 자체는 면접 교섭권도 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은 공사양속에 반하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이제 공증 받을 때 추후에 좀 분쟁의 소지를 줄이거나 없애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사양속에 반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향후에 양육비에 대한 어떤 변경을 아예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예외를 아예 두지 않는다든지. 네, 그렇다든지 아니면 면접 교섭권 자체를 아예 박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뭐 그 상대방의 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전면적인 권리를 배제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특히 이 합의서에 이 지금 상담을 요청을 해주신 네. 상담자의 사연에서 이 합의서의 핵심은 과거에 발생했던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네, 일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거 발생한 양육비가 얼마인지 그 중에서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를 면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채권에 대한 조정의 내용을 좀 명시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핵심적이라고 좀 보입니다. 명시해서 이렇게 좀 특정하는 게 좀 네,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면은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 생활고 때문에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가 요즘에 좀 이제 좀 빈번하게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례 비슷한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 양육비를 감액해 주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연 자체에서 보면 위자료와 양육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그건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따로 면제를 네. 받는다든지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육비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장래에 사정 변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네. 또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하니까요. 네. 그래서 양육비 감액이 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즉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현격히 줄어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인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요 기준에 따라서 심리 판단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 좀 바탕으로 잘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그 면제해주거나 그 말소시켜주는 금액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특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3개월 전에 입사를 한 새내기 회사원인데요. 열정과 기대감 속에 입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완전 정글이었는데요.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퇴사 강요, 부당한 부서 이동, 과도한 업무 지시, 질책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회사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이 비슷한 사연들 정말 또 많이 들어오는 단골 주제인데, 사회적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 현장에서는 좀 상황이 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무래도 저희의 어떤 뭐 변호사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은 네. 맞습니다. 이유는 뭐 일단 제도도 마련이 됐지만 무엇이 괴롭힘인지에 대해서 세대나 직급
뭐 개인 아. 사정에 따라서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 법적으로는 인정되는 기준, 뭐 판단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네.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네네. 여기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반드시 직위의 고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관계적인 우위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따라고 한다면은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왕따를 했을 때에도 그럴 직장 내 수도 괴롭힘에 있고, 네.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또한 업무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그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서 괴롭힘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 절차 없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이 가해자들의 행위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버리면 더 이상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형사적으로 뭐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가해자 형사 고소는 어느 경우에 좀 가능한 걸까요? 일단은 죄형 법정주의상 어떤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모욕 같은 걸 예, 했다든지 흔히 나오는 것이 네네, 모욕. 이제, 네, 욕을 제가 하거나 욕설도 많이 하고 네.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네. 폭행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행위에 성립이 될 때는 형사 고소가 일단 가능하고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수개월간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손해삼분설이라고 합니다. 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로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 손해다라고 하면은 어떤 뭐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뭐 원형 탈모가 생겼다든지 급기야는 요즘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네, 안타까운 이러한 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의 수준으로까지 이어져서 정신적인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가해서 치료비에 대한 적극 손해, 뭐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실 수입에 대한 일실 손해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현재 굉장히 이제 억울하시고 또 이제 마음도 좀 복잡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민사적인 조치라든지 형사적인 고소 이런 부분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어떤 조사를 하라 아니면은 어떤 결과를 보고하라라는 어떤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어떤 규정이 들어가고 제도화되게 된 것은 그 취지 자체는 직장 내에서 일단 해결을 하라라는 일단은 취지도 자율적으로 좀 해결을 그렇습니다. 해봐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의무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과태료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의 사용자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이 이 제도에 기대서 직장 내에서 일단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일단 이 그 직장 내 괴롭힘은 이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은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 제도를 좀 살펴보셔서 일단 공식적인 절차들, 제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이고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 전부터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저는 상실감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함께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 고작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이러냐? 며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아지가 없으니 손이 안 가서 좋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는 그날 남편과 크게 싸워서 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다시 들어가 남편과 화해를 했지만 저는 이미 남편을 향한 애정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 이후 남편과는 더 자주 싸우게 됐고 결국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며 절대 이혼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좀,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유난스럽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좀 워낙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항상 이제 같이 있다가 이렇게 곁을 떠나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뭐 상실감, 우울감 이걸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좀 겪는 분들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뭐 실제로도 반려동물이 뭐 죽거나 다치면은 상당한 네, 그렇죠. 마음의 어떤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의거실로 타인의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이제 어떤 그 가치를 조금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판례들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사연에서는 이 반려견의 그 죽음으로 인한 어떤 상실감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에 굉장히 좀 그 애정이 이렇게 식어버린 그런 상태신 것 같거든요. 이 배우자의 태도를 이혼 사유로 근데 삼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내 마음이 진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사라졌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만 이걸 또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예, 뭐 이 부분을 또 저희가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민법은 이른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법 840조상의 이혼 사유, 즉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여기에도 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것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이 바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뭔가 이혼 소송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 중에 그 상담자님께서 집을 나가셨다는 내용이 좀 확인이 집을 되는데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이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을 유기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건 그 상담자님의 그 현재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천동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